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했고 아직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소식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24일 동안 했었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좀 수척한 모습이었고요. 넥타이 없이 이제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이제 출두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바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정 시간 동안에 중간에 점심 먹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미음같이 이제 의료진이 미리 준비를 해놓은 회복식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그동안 그 가장 좀 긴 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던 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데 역대 최장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때가 한 10시간 정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난 거 보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또 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고 사안도 또 방대하고 검찰도 이제 굉장히 긴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신문 끝나더라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도 시간이 좀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 신세계 하다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던 게 있어서 다시 수정을 좀 드리면 영장 청구서가 142쪽 내용만 전체로 보자면 표지까지 포함해 143쪽이었고요. 저는 1600페이지짜리 PPT가 준비됐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의 의견서를 한 1600페이지짜리를 냈다는 거예요. 별도 의견서를 그러면은 영장 청구서에 플러스 알파 1600페이지, 142페이지짜리 본 거 말고 검찰에서 그리고 PPT는 한 500장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무슨 죄입니까? 혼자서 그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24시간 안에 인치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글씨는 크게 뽑았을까요? 그 글씨가 좀 커야 될 텐데 그게. 보통 한 12, 13 크면 14까지 포인트로 하니까. 예. 근데 여백이 좁습니다. 보통 법률 문서가 여백이 너무 좁아요, 사실은. 예. 여튼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 뭐 영장 실질심사는 법적인 절차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 앞에서 좀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이제 남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기각이 될 거냐, 아니면 영장이 나올 거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진행자가 변호사인데 제가 여기서 뭐 법리를 따져가지고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뭐 법조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모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앞으로의 정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은 하는 과정이어야겠죠. 그런데 요즘의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런 것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를 것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느낌이 충성맹세 시키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볼 때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래가지고 지지자들이 격앙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원들도 마음에는 그것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 정치인은 어쨌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거죠.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털고 이제는 거의 뭐 총선 넘어서 총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합이라든지 이 당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오늘 경향신문이나 사설들을 보면은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이 실제로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의 당 지도부도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사법적 생존이 정치적 승리로 귀결됐던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소위 형님 강제 입원 관련된 말에서 허위 사실을 TV 토론에서
공표했다라고 해서 항소심까지 그 직을 잃는 수준의 그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죠. 그러면서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한 단계 점프를 했던 이런 또 역사가 있어서 생존이 곧 승리로 이어졌던 본인 나름의 정치적 히스토리를 쌓아왔거든요. 오늘의 영장 그 실질심사 결과가 아마도 뭐 내일 새벽이나 돼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질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피의자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예. 불구속이 됐지만 재판에 또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속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이제 뭐 이게 논란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 당의 입장에서 우려해야 되는 건 총선 전략이다. 총선을 어떤 전략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치를 거냐가 이 오늘의 결과, 이 새벽에 나올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대응에 달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봐라. 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가 이런 걸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기조를 막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은 사실 총선은 또 이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자 이런 걸로 치르는 그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거의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총선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전략이 맞는 거냐 아니면 민생이라든지 어떤 지금 정치가 챙기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또는 이제 지금의 의석 유지하는 걸로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전략 단위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자, 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영장 실질심사였기 때문에 네. 법정 내외에서 안팎으로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영장 심사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게 오늘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새로 선출했는데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급하게 오늘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새로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4파전이었다가 오전에 우원식 의원이 이제 화합을 강조하면서 후보직을 이제 사퇴를 했고요.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와가지고 홍익표 의원하고 남인순 의원이 결선 투표를 한 결과 홍익표 의원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직후에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에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일성으로 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원팀입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께서 굉장히 어려운 그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현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런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당대표님의 무사하게 기각을 기원하면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원식 후보가 그 등록 마감 4분 전에 등록을 했다가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고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서 홍익표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요 과정 그리고 홍익표 의원의 당선의 의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뭐 이거 의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 앉아서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실제로 얘기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물어봐도 이 원내대표 선거만큼 알아맞추기 힘든 선거가 없다고 말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평론가들이 예측을 해도 다 틀리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우원식 의원이 유력하지 않을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어제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다 우원식 의원 하나마나 우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뭐 와서 이제 완주하면은 저는 지금도 우원식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4선 네. 중진이고. 네.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수가 많고 이전에 원내대표도 해봤는데 나올 만한 명분이 되려면 추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추대가 안 됐으니 김민석 의원 등록하고 뭐 이러면서 안 됐으니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뭐 맥락이 있는지 뭐 떠도는 얘기라는 거면 여러 가지가 있는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단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원내대표가 선출됐다고 하면은 또 우원식 의원 같은 중진들이 힘을 몰아주고 실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 선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맥락들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홍익표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인상만 가지고 보면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인상을 보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떤 말씀하는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원팀을 강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팀을 강조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한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은 또 비상한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가 그러면 구속이 되는 경우에 이 유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세간에는 이제 사퇴를 하는 거냐, 옥중공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유고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원내대표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냐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홍익표 의원이 된 것이 나름대로는 뭐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고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네. 오늘 정치권에서 경선을 앞두고서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는 남은 3명의 후보가 다 소위 이제 범친명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친명 체제가 더 공고화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일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를 굉장히 좀 강조했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도 한동안은 이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원내대표 선거까지 보이는 것은 뭐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가결 투표의 파괴력 또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소위 가결의 표를 던졌던 분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남인순 의원이 친명임에는 분명하나 비명과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수 득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우원식을 제외하면 그게 오늘 오전까지 의원들의 이 전해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홍익표 의원은 의총에서 홍익표 의원은 성동에서 서초로 지역구를 그렇죠. 옮기고 하면서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본인은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는 투표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의총에서 강하게 발언을 했고 중간에 의총 중간에 뛰어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강한 톤, 평소에 보여주던 톤앤 매너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한 톤의 비판과 훨씬 더 강한 톤의 행동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조차도 그 부분이 더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몇몇 의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기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판단은 이제 각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 어려운 지역구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의원이면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저렇게 본인이 어려운 지역구 나가는데 어떤 방향이든 총선을 최소한 이기는 방향으로 그럴 수 하겠지. 있죠. 그게 뭐든 간에 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원만한 어떤 리더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네. 기대는 늘 기대한 거에 미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지켜봐야죠. 정치고 뭐 네, 인생인데. 조금 더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행진을 같이 하는 말미에 행진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기념식에서는 기념사는 또 굉장히 또 강한 톤의 발언. 사실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해 왔습니다. 10년 만에 굉장히 대규모로 그리고 시가 행진까지 덧붙여서 하는 국군의 날 행사였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당겨서 오늘 치러졌고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뭐 군악대 축하 공연이라든지 열병식, 훈장 표창 수여식, 뭐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까지 있었고요.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시가행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시가행진이고, 이 시가행진은 이제 장거리 유도미사일이라든지 차세대 무장 헬기 같은 국산 개발 그 무기 장비들이 최신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 같은 비닉 무기까지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러 보여주는 건가요? 북한 예를 들면 북한이 열병식에서 뭘 꺼내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분석을 하면서 북한이 그렇죠. 어디까지 개발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북한에 보여주는 건가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적인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이고, 두 번째로 이게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거 유세면은 제가 이런 대목도 이해를 하겠지만 추종 세력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걸게 현역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쨌든 국군의 날을 대비한 어떤 행사에서 나오는 게 좋은 얘기인가? 추종 세력이 뭐 어디 있는 추종 세력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에 있는 추종 세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한의 추종 세력이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오면 그건 좀 무섭죠. 이 무기 다 나오고 막 퍼레이드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왜 누가 어떤 참모가 또 이렇게 내자고 했을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 것일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선택도 참모가 말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럴까? 저는 여러모로 의문이고 유감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마지막 퍼레이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한 우리 군을 앞으로 이제 이끌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지명이 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일 부적절한 역사관과 안보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게 드러났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을 성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참 일관됩니다. 식민지가 돼서 근대화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예,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어떤 국가가 이제는 그럴 일 없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국가가 예를 들면 굉장히 선진화된 국가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럼 군인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갖게 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신원식 후보자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예를 들면은 전 정권이 예를 들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는 전 정권이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아서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투표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중간에서 좀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지 반대편 끝으로, 그러니까 이 전 정권은 저쪽 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끝으로 완전히 끝으로 가버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식 후보자는 완전히 끝으로 지금 가버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온 인사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의도와 의중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신원식 후보자는 두 가지 본인이 일관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에서 근대화가 됐다. 일본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군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정권을 잡으러 나와도 된다. 그것이야말로 애국심의 발로다. 5.16도 혁명이고 1212 전두환 씨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군인의 사명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문명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돈이 많고 국방력이 센 국가라고 하더라도 타국이 침략해 오면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야인일 때 한 말이라는데 야인이 아니고 야인 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야인 시대 같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